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입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론 지으면서 사드의 요격 체계와 효용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드는 어떤 무기인지 살펴봤습니다. 해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들로 구성된 연안실습전대가 처음으로 제주민군 복합항에 입항했습니다. 생도들은 제주 해군기지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미래 해군을 이끌어 나갈 예비 장교로서 포부를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 일명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 일명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됩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8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환경과 건강,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s continued pursuit of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opposition to its commitmen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quire our alliance to ensure that we retain the ability to defend ourselves in the face of this threat. Deploying THAAD to the Korean Peninsula will improve our missile defense posture, which is a critical aspect of our defensive strategy. 공동실무단은 내년 말 배치를 목표로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사드는 오직 북한을 대상으로만 운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입니다. 한편 공동실무단은 전날인 7일 오후 사드 배치 결정 사항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전 통보했으며 초미의 관심사인 사드 배치 부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드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사드라는 무기체계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 예정인지 김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발사, 상승, 비행, 종말, 하강의 5단계를 거치는데 사드는 이중 종말 단계인 40에서 150km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기존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의 요격 고도는 20km에서 최고 40km. 사드가 배치되면 한층 더 높은 고도에서도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는 것입니다. 또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거점 방어 무기인 반면 사드는 지역 방어 무기라는 점에서 더 넓은 영역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기 등으로 구성되고 요격 미사일은 발사대당 8발씩 총 48발이 장착됩니다. 특히 레이더는 120도 전방 250km의 모든 공중물체를 탐지할 수 있고 최대 탐지 거리가 1200km에 달해 탄도미사일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드는 비용은 한미가 함께 부담합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측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전개와 운용, 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며 한미 연합작전에 운용됩니다.
다만 최종 요격 명령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미사일 방어 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 위임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 가능성에 대해 사드를 지면에서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하고 안전거리를 고려해 위치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사드 도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8일 미국이 김정은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으로 올린 것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공화국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언급이나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김정은을 인권 문제와 관련해 특별 제재 대상 명단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은 8일 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의 최고 수뇌부를 걸고 드는 망동을 부렸다고 항의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즉각적으로 철회돼야 한다며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북미 간 모든 외교적 접촉은 즉시 차단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첫 수소탄 시험과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 성공 등 핵 억제력의 비약적 발전에 당황해 제재 압박이라는 단발적 발악에 매어 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외무성의 비난과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언급이나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북한이 이 지역의 긴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행동이나 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발언이 긴장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대변인도 북한의 연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언행을 삼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미 국무부가 취한 조치는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 보고서가 나온 이후 여러 차례 북한 인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제72기 사관생도 연암실습전대가 제주민군 복합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날 제72기 사관생도들은 군사실습관 최초로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제72기 사관생도와 미 해군학군단 총 148명으로 구성된 연안실습전대가 지난 7일 우리나라 최남단 해군기지인 제주민군 복합항에 입항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연안실습전대는 매년 3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구성되는 실습교육부대입니다. 연안실습전대에 소속된 사관생도들은 한 달간 평택과 백령도, 제주도 등 해군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군사실습을 실시하며 미래 해군을 이끌어 나갈 장교로서 항해 능력과 포부를 다집니다. 동해와 울릉도, 독도 그리고 부산을 거쳐 5번째 기항지로 제주에 입항했으며 지난 2월에 준공된 제주민군 복합항에 군사실습으로는 최초로 입항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실습생도들은 제주민군 복합항 건설 배경과 목적, 임무에 대한 소개를 받으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해군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우리 바다를 지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 해군기지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예비 해군 장교로서 사명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한편 연안실습전대는 제주 방문 기간 해안 환경 정화 활동과 전사적지 방문, 한라산 행군 등 군인 정신 함량과 제주의 안보적 가치를 이해하는 실습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육군 37사단이 7일 6.25 전쟁 당시 국군에게 첫 승리를 안겨준 동락전투 전승 66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락전투 전승 기념비와 조형물의 건립을 축하하는 자리도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동락전투는 1950년 7월 7일 충주 동락초등학교에 주둔해 있던 북한군을 국군 6사단 7연대 2대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해 6.25 전쟁 최초로 승리를 거둔 전투입니다.
동락전투는 고인이 된 고 김재욱 여교사의 기지 넘치는 제보가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국군은 북한군 2,707명을 사살하고 170명을 생포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동락전투 당시 노획한 무기가 소련이 전쟁에 개입했다는 증거로 확인되면서 유엔군 파병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충주 국악연구회 농악폭물놀이와 군악대 연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참전 용사인 신용관 예비역준장과 고 김재욱 여교사 유족에 대한 감사패 전달에 이어 육사단 7연대 2대 대장의 동락전투 경과보고, 육군 37사단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66년 전 이곳 동락리에서 풍전 등화의 위기를 조국을 온몸으로 지켜내신 오중대장 고 김상웅님을 비롯한 6.25 참전 호국 영령님들과 투철한 애국정신으로 6.25 전쟁 첫승에 크게 기여하신 고 김재욱 기사님께 머리 숙여 마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6사단 7연대 2대대 전승부대 장병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기념행사 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진 전시와 참전용사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행사에 참석한 6.25 참전용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새롭게 건립한 전승비 제막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1973년 건립했던 동락전승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새롭게 전승비를 건립했습니다. 새로 5.5m 높이의 전승비와 함께 태극 문양에 무궁화를 그려넣은 6m 크기의 조형물도 건립해 참전용사에 대한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이번에 건립한 동락전승지를 6.25 전쟁 당시 국난 극복에 앞장선 호국용사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주한 미 8군 부사령관에 태미 스미스 육군준장이 취임했습니다. 주한미 8군 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스미스 신임 행정담당 부사령관의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여군인 태미 스미스 부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손잡고 최선을 다해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8군이 파이트 투나잇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8군 사령부 관계자는 스미스 부사령관의 취임은 8군의 평택기지 이전 작업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며 스미스 부사령관은 취임 직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에서 8군의 이전을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에 주둔 중인 미 8군 사령부는 내년까지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장병과 군무원, 가족 등 약 3만여 명이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밀레니엄 원년인 지난 2000년 전쟁과 테러, 정치,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난민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 난민의 날이 제정된 지난 2000년과 비교해 전 세계의 난민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 난민 구호를 총괄하고 있는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쟁과 박해를 피해 난민 생활하는 사람의 숫자가 역대 최대인 6,530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 세계 난민의 수는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고 세계 인구 20위권인 영국이나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2014년 말 세계 난민 규모가 5,95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 해 동안 무려 600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난민의 수는 최근 5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내전이 그칠 줄 모르면서 고향을 떠나온 많은 이들이 분쟁을 피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잠했던 남수단, 예멘,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무력 분쟁이 격화되면서 다수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2011년에 발발한 시리아 내전은 난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였습니다.
난민들의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처한 환경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난민의 절반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시리아 난민의 경우 여성과 아동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들 난민의 상당수가 인신매매와 장기 밀거래를 비롯한 조직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난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사막과 바다를 건너 미국과 유럽으로 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가르는 지중해가 죽음의 바다로 불리게 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됩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게 인도주의 차원에서 일정 수의 난민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이 오르는 상황에서 난민들을 부담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난민 유입을 우려하여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을 되돌려 보내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처럼 난민들을 적극 수용한 나라들도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급기야 영국의 경우 난민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을 탈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난민이 폭증하고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진국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난민 문제는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분쟁이 종식되지 않는 한 난민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책임 있는 국가들이 지구촌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피서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속도로 빗길 교통사고가 13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과속으로 인한 추돌 사고나 구분길에서의 화물차 관련 사고가 많았다고 하죠. 네, 가장 기본인 빗길 감속을 안 해서 일어난 사고들인데요. 빗길에서는 시야가 좁아지고 노면도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평소보다 20% 이상은 감속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안전거리 확보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번 주말 고속도로 상황 알아볼까요? 네, 비가 왔던 지난 주말보다는 교통량이 증가하겠지만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이 2시간, 강릉까지는 3시간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 보시면 영동고속도로는 문막 휴게소에서 안종 분기점 구간 가장 어렵겠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덕소에서 서종 구간 총 20km 정도 길게 밀릴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지나실 때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돌아오는 길 최대 예상 소요 시간은 대전에서 서울이 2시간 10분, 강릉에서는 4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에서 호법 분기점 구간,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설악에서 서정 구간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송악에서 서평택 구간 많이 밀리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2차 사고도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어요. 네, 최근에 고장 차량으로 인한 2차 사고 사망자가 급증했는데요. 사고나 고장 시에는 안전조치 후 가드레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안전순찰차도 즉시 출동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참고해 두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한미동맹 군사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